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김준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대학원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의 진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 토론자, 그 다음에 사회자, 또 우리 패널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가지고 순서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 배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발표랑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제해 주실 분은 문민기 선생님,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기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는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이정호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김현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발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정호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정도 배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총 3분이 발표하게 되어 있고 각 분마다 40분 정도 원래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분당 한 20분에서 15분 정도 발제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발제마다 이제 두 분의 토론자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토론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너무 긴 경우 제가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시간 보시면서 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 계신 자리마다 마이크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마이크 지금 시스템이 앞에 보시면은 빨간 색깔 버튼하고 회색깔 버튼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누르면은 소리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회색깔 버튼을 누르고 쓰고 있는데 이제 발제하시고 토론하실 때에는 이 회색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기 발제와 토론이 끝나셨으면 회색 버튼을 꺼주시고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진행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문민기 한국사 박사과정 수료하신 선생님께서 1980년대 사회정화운동과 대학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소개받은 문민기라고 합니다. 다행히 앞 시간에 김영춘 선배님께서 80년대 얘기를 원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구석구석을 찌르는 그런 마음으로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참 국민학교 얘기하는데 좀 그랬는데 다행히 좀 전두환 때 태어나서 태어난 시절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학교 나이가 좀 되시네요. 제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김준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를 다 이미 하셔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80년대에 있었던 이 전두환 정권 시기에 그런 사회정화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폭넓게 한번 다뤄보고 이것이 대학과 어떻게 좀 긴밀한 관련이 좀 있었던 건가, 대학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정화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삼천교육대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그런 삼천교육대 같은 몇몇 정책에만 이 사회정화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라 전두환 정권 내내 계속 이야기했던 일종의 시대의 정신과도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1980년 7월 31일에 발표가 되었던 이 교육 정상화 방안, 풀네임으로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포함한 일련의 대학 정책들이 어떻게 연관을 좀 맺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본문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사랑 이제 제5공화국 전사라고 하는 이 신군부 측에서 편찬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이때를 보면 이 5.17 이전의 상황을 극도로 혼란한 상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이제 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겠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서 5월 31일에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국보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보위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발족이 된 이후에 이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이 사회정화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초창기에 이제 사회정화는 이제 사회의 안정을 핑계로 삼으면서 뭐 감사, 사정 업무, 수사 업무 이런 것들이 좀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정화 업무 자체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선포 직후에 이제 소위 권력형 부정축제자 그리고 학생, 노조 그들의 말로는 소요를 배후 조종했던 혐의자들을 검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사회정화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숙정 작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 출범하는 제5공화국 정부의 이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 작업 같은 것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신군부 세력이 이런 식으로 정지 작업을 펼쳐 나가면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전두환이 2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제5공화국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 속에서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1장 2절입니다. 발표문으로는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이랑 이제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제 초기에 이런 검거 그리고 단속 위주로 진행됐던 사회정화를 계속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걸 넘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생성하고 확산해 나가야 이게 사실 정권의 정당성 유지랑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정 기능을 강조하던 그런 국보위 시절의 사회정화 업무가 아니라 좀 범국민적인 국민운동으로 사회정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의식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정화위원회가 내세웠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대 이념인데 그게 이제 정직, 질서,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3대 이념으로 제시가 됐고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고 강조되었던 건 질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정화 운동에서 사정 부문이 사라진 건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또 그 이념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자료들을 보면 사회정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3대 수단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척결, 환경 및 제도의 개선, 교육 혁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추이를 고려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 척결이 다소 지배적이 되더라도 점차 부정적 요소의 척결 활동은 줄어들고 긍정적 요소의 신장 활동이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고 또 그게 다시 정권의 지지로 연결되고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척결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정화 운동 대부분은 좀 현장 계도를 통한 캠페인 활동 그리고 단속, 각종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진행되었던 뭐 신고나 고발, 강조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신고, 단속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부정적 요소 척결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정 부문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식으로 사회정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게 됩니다. 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정화를 이야기를 할 때를 좀 다시 살펴보면 이 신군부 세력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혼란을 고조시켰던 직접적인 문제 요인으로 삼은 게 바로 학원 소요 사태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니까 이것이 결국은 비상계엄을 전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무한 상태다 하거나 소요 진압에 많은 경찰력이 장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치안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강력범이 증가했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군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제 학생 수요를 강조했던 건 뭐 아까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바지만 강주항쟁 이후에 좀 사후적으로 정리된 측면이 크긴 합니다. 12.6 이후에 사회 불안을 조성했던 것도 20대 학생들이고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끝날 때까지 시위와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해 나간 핵심 세력도 20대 학생들이라고 이 제5공화국 전사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전후해서 이 신군부 세력에게 있어서 대학생들은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만악의 근원 그리고 제거해야만 하는 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바꿔 말하면 적극적인 정화가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대학생들이 되는 거죠. 80년 서울의 봄 시기까지 이 학원에 만연했던 자유화 운동이 이제 신군부 세력에게 있어서는 독선과 폭거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불순한 활동이라고 지적이 되었고 신군부 세력은 학생들로 인한 정치사회적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가피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변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뭐 학도 호국단이라거나 교수 재임 명제, 학생 지도 교수제, 그 다음에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강경한 학사 조치를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준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시위하고 하면은 다 제적을 시키라고 자꾸 학교에다가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위가 발표했던 교육 정상화 방안과 그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들과 관련되는 것들이었고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정화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강구했던 방안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2절입니다. 1980년 7월 30일에 발표했던 이 교육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과열, 과외, 해소라고 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을 위시한 국보위 관계자들은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과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되어 오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전면 내세운 건데 이런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과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과외 금지는 이 사회정화 운동 측면에 있어서도 좀 대표적인 정화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보위는 제도의 부분적 개선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구조의 일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인 8월 1일부터 과열과외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강력한 과외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제 과외 사례를 즉시 신고해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도 요청하고 이 부정적 요소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발, 신고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사회적 운동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게 이 과외 금지와 관련된 일종의 후속 조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이 과외 교습자,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죠. 과외 선생님의 이제 대학 교수도 있고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이제 과외를 많이 하는데 요즘 과외를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과외가 꽤나 특별한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80년대에도 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주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과외 금지가 되니까 졸지에 대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당시에는 입주 과외라고 해가지고 대학생이 그 과외학생집에 기거하면서 과외하는 사례도 있었고 해가지고 졸지에 지금 대학생의 이 집이 사라지고 수입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가 생계가 곤란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이것까지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들의 지금 근거지와 자금줄을 끊는 이렇게 과외 금지가 되어버리는 좀 신기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저 12페이지 만장원 문단에 나오는 아까도 제가 막 질문을 했던 이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게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데 공식 문서에는 없지만 이게 결국은 학생 소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김준혁 선생님도 이런 것들이 데모 방지, 재수생 증가 억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 제도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대학 당국자들에게도 이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졸업정원제를 계속 강조했던 거는 졸업정원제를 비롯한 교육정상화 방안들을 추진했던 거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교 정책이랑 연결시켜 볼 때 좀 이 사회정화 그리고 대학정화와 그리고 다시 이것이 어떻게 학원 통제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지금 발표로는 13페이지인데요. 이제 면학 분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삼는 거죠.
이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졸업 정원제나 이런 것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고 선언을 됩니다. 결국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이를 위해서는 학칙을 정비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정화해야 한다, 그런 논리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은 당시 문교부 장관이나 문교 행정 담당자들로부터 대학 총학장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이 뭐 전국에 있는 96개 대학 총장 그리고 학장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전두환이 오찬자리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무자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문교부 이제 공무원이 와가지고 또 계속 이런 것들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전두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학원 내외의 소요 사태는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기회에 가주시의 약습은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근절시키고 말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대학이 이 질서 파괴의 진원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정직 질서 창조 중에 질서를 제일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질서를 강조하는 것들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질서를 해치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것들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생 소요 사태를 근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정화 요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어지는 문교부에서 이제 진행한 걸 봐도, 불순 서클 및 각종 불량 학생을 제거 또는 순환시켜서 명랑하고 신뢰받는 학원을 건설하는 것들을 갖다가 문교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칙이 개정되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학도 호국단이 다시 조직이 되고, 서클 등록이 그 전에 허가제였던 게 다시 이제 신고제였던 게 다시 허가제로 다시 바뀌거나,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일련의 관련 학칙 개정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학생회 그리고 서클 이런 것들 다 지금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위는 근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더 커져갔고, 그런 것들을 결국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운동, 학원, 그들의 말로는, 친군부의 말로는 학원 소요 사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은 이때마다 이제 얘기했던 것은 대학이 왜 이렇게 통제를 못하냐, 이런 것들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들이 대학 당국이 더 곤란하게 되는 거죠. 김준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결국 여기에 계속 저항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15쪽에 윗부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대학의 교수들이 이제 학생 지도 분담제를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밀착 관리를 하면서 시위를 벌일 경우에 그 교수나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시위가 발생하면 이제 교수가 총동원 돼서 이제 학생들을 설득을 해서 이 시위를 멈추게 해야 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준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시냐면, 시위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교수가 동원되는 게 실효도 없고 사제지간의 정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장을 보좌하는 교학부장 제도를 이제 1984년 3월부터 만들어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학장, 교학부장, 교학과장만 딱 동원하는 걸로, 나머지 교수들한테는 그냥 나오지 말고 연구실에 있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문교부에서는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빨리 나가서 시위를 통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 통제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절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통제 정책들이 결국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대학 운영을 하던 총장이나 교직원들에게도 좀 곤욕스럽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1980년대의 대학 정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역시나 군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즉 군은 학원 통제 및 학생운동 탄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게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전두환 정권기에는 이 사회정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노골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뭐 군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던 집권 세력인 만큼 뭐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학도극단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까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불렀다는 것처럼 해서 딱 드러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이 군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대학을 통제하는 식으로 쓰려고 했다는 게 너무 잘 드러납니다. 고려대 사례를 보면 1980년 3월 10일에 이 고려대 학도극단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이 학원의 자율화 바람이 막 한창 불 때라서 학생들이 이제 학도극단 사퇴라라고 계속 욕을 하니까 학도극단 사퇴를 하고 총학생회장을 뽑는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계륜이 총학생회장이 됐고, 근데 이제 5.17 조치랑 광주항쟁 거치고 다시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다시 학도극단이 조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 이제 2학기에 다시 학도극단이 조직이 되면서 쭉 84년까지 학도극단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군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했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제징집인데, 아까 이제 지나가는 말로 강제징집을 이제 김영춘 선배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경미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이제 강제징집돼서 간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병력 어차피 해결해야 되니까 군대 간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시위를 하다가 이제 강제징집이 돼서 군대에 갔을 때 특수학적 변동자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들이 이제 강제징집의 핵심인데요. 이건 이제 81년 12월 1일에 보면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이걸 검토하고 이것이 수정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징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건 이제 그 전에 아름아름 진행되던 강제징집을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81년 12월이 거고, 81년 11월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문무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려대에서 109명이 이제 동시에 강제징집이 돼서 군대에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학도호국단뿐만 아니라 병영 집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전방 부대에 입소해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대에 입소했던 이제 고려대 1학년생들이 교관이 훈시할 때 이제 교관랑 애국가를 제창했고, 군인들이 이걸 제지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에게 권고 휴학이 조치가 내려지고, 그렇게 권고 휴학에 따라서 바로 또 다시 군대에 강제징집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 문무대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강제징집이 81년 12월 82년부터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강제징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이제 지도휴학제인데요. 16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 지도휴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제적이나 정학을 하면, 제적은 이제 아예 학교에서 이제 적이 사라지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은 학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휴학을 하게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징집을 시키려면 휴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휴학은 학생이 원해서 휴학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도 휴학을 말이 권고죠. 권고를 해서 이 학생이 휴학생이 되는 순간 군대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학사징계보다 더 악독한 징계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군대 가서 해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제징계 그래서 군에 간 학생들에게는 이제 녹화사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문으로는 17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 보안사에서는 이 특수학적 변동자들의 동향 관찰을 통해서 이들을 더 꼼꼼히 관리를 하고, 관찰에서 그치지 않고 심사, 순화, 활용이라고 하는 3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의 의식을 이제 개조한 다음에 이 정보망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소위 녹화사업인데, 82년 9월에 이제 보안사령부 대공처 공작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서 결국 심사과가 출범하게 되고, 심사과에서 지속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녹화사업 대상자들이 이 대공처 수사과에서 심사를 받을 때는 뭐 가혹행위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고, 이제 진술서를 계속 쓰게 하죠. 이제 수양록이라고 하는데, 나의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대학에서는 뭘 했고, 내가 서클은 뭘 했으며, 동아리 누구였고, 친한 건 누구였는데, 뭐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이제 계속 쓰게 시켜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차례 쓰게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공서적이나 전두환 찬양서적 같은 이제 군대 정훈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읽히고 독후감 쓰게 하거나 영상을 보게 하고 감상문을 쓰게 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순화 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심사 끝날 때는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서 얘가 어느 정도 순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학생들을 다시 학교에다 보내서 출신 서클의 동정을 확인하고 이제 보고하게 하거나 뭐 선배나 후배들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하게끔 시킨 일종의 프락치 역할을 시켰던 것들이 이제 녹화 사업의 대략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폭력 앞에 자신의 신념을 꺾고 어제의 동지들을 일종의 이제 팔아넘기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되는 상황이 사실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학생들에게 좀 참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 같고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방아쇠가 돼서 이제 자살하거나 혹은 그 녹화 사업과 관련된 와중에 이제 의문사하는 학생들이 생겨서 82년부터 84년까지 이어졌던 이 전두환 정권기 녹화 사업 관련해서 사망한 이들이 총 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에도 80학번의 이제 경제학과 김두왕이라고 하는 분이 83년에 군대에 강제징집돼서 갔다가 90일 정도 된 이제 입소한 지 석 달 정도 만에 의문사로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잃은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학교로 얘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누구가 군대 갔다가 결국은 뭐 자살했다더라, 뭐 이렇게 의문사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계속해서 퍼지게 되고, 이제 84년 초에 이런 유학 국면이 펼쳐지면서 결국은 지도 휴학 및 강제징집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84년 4월 17일에 3,000명 정도가 모여서 김두왕 추모식을 가졌고, 이어진 5월달 그 석탑 대동제 기간에는 이제 6명 학우들, 6개 대학에서 6명의 학생들이 의문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합동 위령제가 열려가지고 약 5,000명, 이건 고대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다 참가해서 교내 시위를 벌이고 투석전을 벌이고, 지금은 중앙광장이죠. 옛날에 대운동장에서 이제 막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서 뭐 철야 농성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녹화 사업이 사상 전향 강요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폐지를 요구받았고요. 결국은 강제징집도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84년입니다. 84년에 강제징집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녹화 사업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84년 12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선도 업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노태우 정권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상 전향 강요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대학생들의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사실 개조하겠다는 거죠. 이런 의지가 담긴 공장입니다. 녹화라고 하는 게 녹색, 그러니까 푸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빨갛게 물든 학생들의 머릿속을 푸르게 바꾼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세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런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머릿속을 푸르게 바꾼 대상들은 이제 특수학적 변동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계하고 있던 다른 학생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을 순화하겠다는 것도 결국 이제 사회정화랑 동일하게 사용되는 의미인데, 삼천교육대에서는 이제 수용자들을 교육하는 걸 순화교육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정화, 순화, 녹화 이런 게 다 결국은 의식개혁, 그들의 말로 의식개혁이고 어쨌든 의식을 개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학이 좌경화되었다. 지금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데, 대학을 좌경화 해가지고 이런 공산 사상에 물들어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을, 사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전두환 때도 계속 얘기해요. 이게 녹화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정권 말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됐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 극렬 의식화 운동권 학생들을 대다수의 이 면학 학생들로부터 고립화시키는 시책도 강구하고 의식 개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사실 노태우 때는 제가 아직 꼼꼼하게 다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노태우 때까지도 조금씩 이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대학 정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합을 강조하는,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정화 이념과 관련해서 결국 질서 파괴자로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대학생들을 규정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순화 혹은 제도할지를 이제 고려했던 것들이 일련의 이 당시의 대학 정화와 관련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두서없긴 했는데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김준 선생님 이제 총장 취임하시고 그 이전부터 취임하셨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 대학, 우리 고려대학을 포함해서 내내 환경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강제 징집이나 특허사업 부분 관련해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넉넉치 않아가지고 한 분당 5분 정도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으로는 유정환 선생님과 정준 선생님 두 분 예정이 되어 있으신데 유정환 선생님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정준 선생님 토론을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정환이라고 합니다. 그 토론문을 나눠드렸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빠르게 임시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80년대 사회정화 운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각 영역에 걸쳐서 뭐 아까 발표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계몽, 치안 유지 캠페인뿐만 아니라 내역 단속, 통제에 이르기까지 통치 전반에 걸쳐 있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사업인 만큼 운동의 내용 및 조직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야와 세심한 주가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연구에 난점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발표문은 사회정화 운동의 영역이었던 대학이라는 공간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몇 가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준혁 총장과 전두환 정부의 대학 정책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학술대의 주제는 1980년대 한국의 대학과 김준혁입니다. 김준혁 총장의 재직 기간은 전두환 정부의 대학 정책 전개에 있어서 그 시점을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총장님의 재직 기간이 전두환 정부의 유화 조치를 취했던 기간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대학사회 내에는 학생들이 정비되기도 했고 그 발표문에 잘 나와 있듯이 학제가 정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김준혁 총장의 재직 기간은 전두환 정부의 대학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로 분석하는 시점이 김준혁 총장의 재직 기간과 유명하게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 분석 기간은 80년에서 83년 기간이고 김준혁 총장의 재직 기간은 82년, 85년입니다. 이런 발표문의 연구 대상이 사회정화 운동 구체적으로는 대학 정화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집권 초기에 강정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김준혁 총장의 회고나 재직기간에 겹치는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정화 운동에 대한 분석 역시도 좀 시점이 80년대 전반을 관통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발표문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수 있다면 김준혁 총장님을 좀 하나의 역사 대상으로서 역사 분석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좀 그분께서 작성하셨던 회고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일종의 좀 사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구체상이 보이는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언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구체적 사례 활용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본 발표문은 사회정화 두 가지 양상, 면학 분위기 조성과 녹화 사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정화 정책을 좀 정리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학이라는 구체적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대학사는 구체적 공간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정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제하다시피 80년대 대학사는 복합적 공간입니다. 녹화사업과 그 저변의 스팀트 학생운동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학 당국, 그 대학 학교 당국과 궤를 달리했던 해직 교수들, 그리고 교수들, 연구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약간 복마전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간에 가해진 정책이 일면적일 리 없고 그 과정 역시 순탄성이 없다는 것은 명확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사례 활동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발표문 안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집중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몰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김준영 총장의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민주광장의 추모제가 아직도 있는데 김교황 추모제 사례를 좀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추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당국과 학생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들과 논의 지점들이 있었는가들을 좀 복합적으로 밝혀준다면 이야기가 좀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정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정화 사업은 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경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국민 계몽 캠페인이 한 축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 순화 사업이라고 당시 정권에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특정 인물들 아니면 특정 집단을 강제적으로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사회정화 사업도 그렇고 대학정화 사업도 그렇고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 같이 뭉쳐서 나타나는 경향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회정화 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하는데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발표자 분의 좀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역시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혼재된 사회정화 운동이 목표한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배치된 각종 사회정화 방법론들의 관계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발표자분께서도 학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들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것들이 좀 연결된다고 했을 때 80년 사회를 좀 복합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정윤 선생님 토론 진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저희가 넉넉하기 때문에 시간을 해주시고 한 1, 2분 정도 우리 문민기 선생님 이어가지고 답변 듣고서 다음 발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학과 전문가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발표 해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전두환 정권기 사회정화 운동을 대학사회라는 맥락에서 설명한 이 연구는 주제만으로도 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회정화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숙석기조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졌던 중산층 만들기와 같은 분야에 좀 제한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달리 이 연구는 비교적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 사회정화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투쟁의 주체로서 학생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권을 타도된 예상으로 그려내는 대신에 정권의 인식과 정책 수립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시선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어떠한 새로운 질문이나 혹은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앞선 토론자께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이제 정책 정리에 그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여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논문이 실질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서 대학사회 통제 정책이 전사회적인 통제 정책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과정 역시 밝혀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라고 봤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런 전두환 정권의 다양한 통제 정책을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기제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와 연결한다면
이 연구의 의의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선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한 다이나믹한 상호작용들이 만들어내는 풍부성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는 주로 각 정책이 이루어진 영향에 따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진 정책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들, 그리고 군과 연결된 정책들,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신 것처럼 각 영역에서의 정책들은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대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를 보면서 각 영역에서의 정화 정책을 그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책을 물질적, 비물질적 성격과 폭력적 성격, 그리고 비폭력적인 성격을 각 축으로 해서 그 통제 정책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주의 전두환 정권의 대학 정화 정책을 좀 서투르게나마 제가 기입을 해보자면은 물질적 폭력으로서 강제징직이나 녹화사업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비물질적 폭력으로서 교내 정화 추진위원회, 아니면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그리고 서클 등록 허가제, 아니면 학생 지도 분담제, 고려대에서 교학부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질적이고 비폭력적인 통제 정책으로는 통제 정책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만 과외금지, 아니면 졸업정원제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한 구별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시행에서는 각 특징이 혼재돼서 나타났겠지만, 이러한 구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런 목표와 기여들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또한 또 다른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대학 사회 역시 하나의 저항적인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나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좀 불균질한 그러한 사회인데, 졸업정원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학생들에게 제재로 기능할 수도 있겠으나 혹은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김영춘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에게는 또 경쟁자를 제거하는 더 큰 보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근거가 없더라도 가외 금지가 경제적 자원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권에게 후배 운동가를 양성한 네트워크를 끊어낼 수도 있다. 혹은 거리질서 봉사요원 아르바이트 역시 사회정화의 일원이 된다는 점에서 녹화사업과 유사한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좀 유사한 질감의 판매를 주었으리라는 추측 역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운동권 학생들은 경제적 타격을 받더라도 이와 같은 부수적 효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었을 거라는 점에서 이런 통제 정책 역시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물리적 제재들은 졸업정원제를 제외한다면 학교 외부에 군이나 정부 등에 의해서 좀 직접적으로 가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지도휴학 제도나 부지갈선 등 학교 당국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발표자께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듯했던 대학 당국의 수동성을 탈피한 여지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국의 태도에 따라 어떤 부지가 알선했는지, 교내에서 보호를 하면서 장학금이나 근로 등을 통해서 좀 교내에서 잡아두었는지, 아니면 앞장서서 거리질서 봉사요원으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도 그런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려될 사례로 권위주의 정권과 저항적인 학생사회 사이의 대학 당국 입장을 각 부분에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 대학에서 전두환 정부의 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비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효과와 학교 당국의 역할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아웃라이어로서 고려대 사례가 왜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를 분석하는 사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해명 역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역할을 하나의 변수로서 추가할 때 이 행사의 취지에 맞는 연구 역시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은 대학 사회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3절 군을 이용한 대학 정화 추진에서 일관할 수 있는 점은 높은 수준의 억압이 강한 반작용을 낳으면서 녹화사업의 폐지로 이어졌다고 좀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회정화 활동이 대학 서클에서 혹은 학생의 활동이나 시의 활동의 감수 등 혹은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지하화되면서 좀 더 강고한 조직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권위주의 정권은 명분, 그러니까 정당성을 정권의 세 기둥 중에 하나로 삼는데 사회학으로 호명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억압의 결과가 사회 정화라는 지적으로 포장되었는지, 혹은 학생들의 희생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보충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좀 후자에 대한 설명만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사회에 대한 정화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이내믹을 그려내는 게 전사회적인 사회정화 활동과 대학 사회 정화를 연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적하신 강제징집이나 녹화사업 등의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또 다른 연구들 보면 여기에서도 인용을 하셨던 연구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정화위원회가 지역감시 체계로서 작동을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들 대상자들이 이러한 감시 체계에 또한 편입되거나 함으로써 이런 제도들이 접점을 맺는 과정은 없었는지, 혹은 완전히 형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리된 사업이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에 정준수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는 저자가 옆에 있으니까 감시 통제 그 논문의 저자는 저기 있으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딱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적해 주셨던 것들 중에 좀 이게 이 연구에서 비어 있다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은 이제 아예 연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학생운동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 제가 일부러 좀 빼고 그냥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는데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은 왜 이렇게까지 대학생을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두드려 패서 잡으려고 했을까? 그럼 어떻게 두드려 패고 잡으려고 했을까?까지가 일단 저의 정리 방안이었고, 그 이후에 이 대학에서 학생운동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서 학생운동을 펼쳐나갔는가는 사실 민주화운동 관련한 여러 책과 문헌들에 많이 또 정리가 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또 약간 빼고 넘어갔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꼭 잘 완성된 글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간단하게 좀 말해도 될까요? 네, 코멘트. 네. 네. 네, 저는 여기 주로 이제 빅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쪽에 지금 학자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사례로 쭉 나오는 게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데이터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금방은 말씀하실 때 비어 있는 게 채우겠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어서 어느 포인트를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드릴 게 징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것의 과정과 특성,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저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는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것을 한 3개 정도로 쪼개서 오히려 연구 질문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사회정화 운동이라는 기치하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과연 그 사례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특징을 모아봤을 때 과연 사회 운동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정화 운동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했었던 것의 특징을 추출해 봤을 때 기존의 사회 운동의 이론적 특징과 맞지가 않다 해서 과연 사회정화 운동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조금 비판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사회정화 운동이라고 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정화 운동의 부정적 양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나가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회 전반적인 정책적인 전반적이 있지만 기존에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대학 자치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대학 내에서조차도 이러한 사회적인 정화 운동이 역사적, 그러니까 소사적 구조에서 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렇게 3개 정도로 쪼개서 서서 일반에서 구체어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들을 너무 한 논문에 넣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테마인 것 같고, 저는 정말 보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혹시 논문 작업하실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없는 시간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